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학습활동 뒷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시를 읽고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에 대해 탐구해보자. 이 시는 나희덕 시인의 땅끝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나희덕이라는 시인은 여러 교과서에 못 위의 잠 이란 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이 못 위의 잠이라는 시가 여러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가끔 여러 모의고사 같은 데도 한 번씩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이 못 위의 잠이라는 시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비집에 새끼 제비들을 다 모아서 재우고 아비 제비가 잘 데가 없어서 벽에 걸려있는 못 위에 위태롭게 앉아서 꾸덕꾸덕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시 화자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나희덕의 땅끝은 우리나라 땅끝 마을, 전라남도 해남의 육지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 땅끝 마을을 찾아서 시인이 과거 회상을 쭉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한번 회상하고 거기서 온 것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은 그 삶의 모습, 어떤 삶의 아름다움, 어떤 위태로움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발견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이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이 시에서요, 노을을 보려고 땅끝 마을을 갔다. 이 노을은 꿈, 이상, 어떤 삶의 희망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다 하는 말은 이 시 화자가 품고 있는 어떤 꿈, 어떤 이상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다 하는 요 문장, 요 구절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열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먹었대요. 어둠이 뭔가 이렇게 시에서 좀 어떤 절망이나 시련, 고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시련, 고난,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절망적 상황,
이런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그러면 시련 고난을 많이 겪게 됐다 이 말이죠.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 햇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 떨고 있다. 요 대목도 이 어둠처럼 뭔가 이렇게 좌절이나 또는 어떤 절망 이런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아름다움을 찾아서 땅끝을 찾아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좀 희망적인 이미지겠죠. 여기서는 아름다움에 취해 갔다고 했으니까 어떤 희망, 이상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아마도 그건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되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위에 나오는 땅끝과는 아주 대조적인 느낌이 들죠. 이 땅끝은 앞에 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 어둠에 잡아먹혔다는 말과 이미지가 좀 비슷합니다. 뭔가 이렇게 삶의 위기, 고난 이런 걸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뒷걸음질 친다는 말이 뒷걸음질은 물러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삶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삶의 애착이라고 할까? 어떤 집착이라고 할까? 뭐 집착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해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뒷걸음질 치면서라고 말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다. 그만큼 삶이라는 건 상당히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들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아가리를 쳐든다는 표현은 약간 좀 거칠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만큼 절박하다. 뭔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땅의 끝이라. 뭔가 이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말 느낌이 옵니다. 여기서도 막다른 골목.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라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전환을 의미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라는 표현이 전환을 의미한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상의 어떤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수사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되긴 합니다. 절망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땅끝이라는 게 늘 젖어 있다. 뭔가 이렇게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 이 대목은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나누었었는데요. 푸른색은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시여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썼고, 붉은색은 뭔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나 위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푸른색과 붉은색의 표시의 어떤 대조적인 면을 잘 인식을 하면서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절망 속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려는 시인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절망을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어떤 삶의 어떤 아름다움을 깨닫는 이야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의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주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에 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로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분홍색, 이 회색의 시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을 봅시다. 굴렀지, 잡아먹혔지, 날아가던, 떨고 있었어, 찾아갔지. 공통적으로 시간상의 어떤 시제로 보면 과거란 느낌이 들죠. 여기 이제 이 과거란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 굴렀지 할 때 그 다음에 잡아먹혔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날아가던 같은 것. 엇은 이제 at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또는 던 이런 말이 이제 과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표지를 보세요. 들어오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의미죠. 현재입니다. 요거는 이런 것이 현재고, 그 다음에 달려드는 것 같고, 서 있는 하지, 뭐뭐 하지, 이런 표현을 여기도 돼지가 있네요. 땅 끝에 서게도 되지. 이런 것이 현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르다라는 말에 리가 붙어서 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르다 하는 말에 리가 붙어서 이룰 것이다 하는 미래의 시제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의 순서대로 보면 노란색, 분홍색, 쥐색, 회색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대로 이 시의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냐? 잘 보면 굴렀지, 잡아먹혔지, 날아가던, 뭐뭐 했었어, 있었어. 이렇게 뭔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거 회상. 그 다음에 현재.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오는, 달려드는 현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걸 이제 현재를 성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땅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걸 한자말로 전망이라고 하죠. 내다보는 이런 순서로 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의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제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순서대로 작가가 시인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구상하면서 이렇게 절묘하게 시간을 맞춰서 과거 회상, 현재 성찰, 미래 전망, 이런 순서대로 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그 계획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형태의 시로 이 땅끝이라는 작품이 쓰여 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를 보고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 대해 탐구해보자. 자, 어떤 신문 YTN이라는 인터넷 방송 뉴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한 가정집, 거실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온갖 물건이 널브러져 있다. 아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도한 기사로 보입니다. 거실 전등이 심하게 흔들리다 못해 깨져서, 안 맞은 피동 표현, 깨져서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고, 화분이 넘어져 바닥에 흙이 쏟았습니다의 피동 표현이 어떻게 되죠? 쏟아졌습니다. 그죠? 쏟아졌습니다. 경남 창원시 한 상점에서도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진동이 감지될, 비동 형태로 감지될 정도로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들은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119 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좀 약간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과 조금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것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보면 이 지진에 의해서 어떤 가옥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바로 지진이고, 지진에 의해서 가옥이나 또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따라서 이 집이나 사람이 이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피동 표현으로 문장이 서술돼 있다. 그렇게 문장을 서술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피동 표현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기억에 깨져서가 깨어지어서 이렇게 돼 있고, 피동 표현 요소는 어지다. 이게 피동 전미사입니다. 어지다. 그래서 깨어지다. 그래서 깨어져서, 깨어지어서를 줄이면 깨져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동 요소고요. 쏟아졌습니다를 분석을 해보면 쏟다. 이 원래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 쏟다지요. 쏟다에 피동 전미사 아지가 붙었습니다. 쏟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 발음이 어세 습니다가 붙어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피동 표현의 요소는 뭐냐? 이쪽에서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어지다처럼 요거는 아지다. 이것도 피동 전미사입니다. 피동 전미사 아지다. 쏟아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지될. 이 단어는 원래 사전에는 감지라는 명사에 되다가 붙어 있어요. 그 되다가 이제 감지라는 명사에 되다가 붙어서 감지되다 하는 피동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 피동 표현의 요소는 되다. 이런 표현이 붙어서 감지되다, 감지될이라는 피동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흔들었다의 피동 형태가 이제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 원래 사전에 나와 있는 흔들다에 리가 붙었죠. 흔들리 그다음에 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피동 표현의 요소는 여기는 요 리가 바로 피동 요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담겼습니다. 이는 원래 담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담다에 기가 붙었고 또 역시 이제 과거 어세 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기가 피동 요소다. 피동 표현의 요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이 보도문에서 피동문이 많이 사용된 까닭을 생각해보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진이 발생해서 이 전체 내용은 중심이 지진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원래 사람 위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의 기본 원칙인데 여기서는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지진이에요. 따라서 지진이 주어로 많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진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어떤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굳이 그래서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고 그냥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표현할 정도의 문장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글은 피동문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 또는 뭐 행위의 주체 이런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체인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동문이 많이 쓰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대피하게 하고와 대피시켜의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앞에서 사동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시키다라는 말과 뭐뭐 하게 하고 하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이제 이걸 직접 간접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대피하게 하고 이거는 직접 이 대피시킨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대피하게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하게 했으니까 이것은 대피의 간접 명령이죠. 간접으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사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피시켜는 이건 직접사동이죠. 누가 행동을 직접 했습니까? 보면 119 대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가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고 인명피해를 막도록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은 119 대원이 직접 행동을 한 거고, 여기서 간접은 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4번 문제.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 써보자. 이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불리운다. 이 불리운다 하는 말은 예전에 대중가요에서 좀 오래된 옛 노래에서 가끔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인데요. 요즘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린다. 이렇게 피동 형태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보다 더 바람직한 정상적인 문장은 뭐냐? 우리말은 원래 주어가 사람인 그런 문장이 우리말 어법에 맞는 문장 형태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이걸 사람이 주어가 되는 형태로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 노래 많은 사람들이 불린다 이렇게 쓴 이유는 노래에 방점을 두고 노래를 더 강조해서 중심에 놓고 싶은 그런 의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노래에 더 초점을 맞추면 이제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이것도 믿다 하는 동사에 기, 그 다음에 어지, 그 다음에 지 이런 형태의 형태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 기와 어지가 모두 피동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피동 전미사를 쓰는 것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하나를 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지를 빼면 믿기지, 또는 기를 빼면 믿어지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또는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이 피동 표현을 능동 형태로 바꿔 쓰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우리말 어법입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피동형의 문장을 틀린 걸 고쳐라 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정상적인 우리말 어법으로 바꾼다면 1번처럼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말보다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우리 한국어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3번. 고기를 구웠더니 옷에 냄새가 배였다. 이런 표현들은 옛날 어른들이 많이 잘못 쓴 표현들이었어요. 배다가 기본형인데 왜 배였다라고 했나? 이 말은 사람들이 배이다라는 말에서
배, 이, 그래서 배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 베이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원래 이거는 베이였다 이렇게 나온 말은 이건 잘못된 거고 원래 기본형은 베다죠. 냄새가 베다가 원래 사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다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베다 이렇게 돼 있는 원래 우리말에서 이걸 피동으로 바꾸면 배었다. 옷에 냄새가 배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 탐구해보자. 중의성, 중의, 거듭중, 뜻의. 뜻이 거듭 2번 이상 담겨있는 성질을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이 문장이 왜 중의성을 가진 문장인가? 보세요. 먹지 않았다라는 서술어가 이 서술에 호응하는 주어가 이제 은솔이가입니다. 주어. 사과를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부정의 대상을 이제 은솔이로 잡았습니다. 사과를 먹지 않았다. 누가? 은솔이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지 않았지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은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은솔이가 사과를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제대로 쓰려면 은솔이는 부정의 대상이 은솔이면 은솔이는 사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중의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정의 대상일 때 이제 은솔이가 아니라 사과라고 해봅시다. 사과. 룰이 이제 부정의 대상이다. 그러면 은솔이가 사과는 먹지 않았다. 다른 걸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은솔이가 사과를 사과를 먹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른 과일을 먹었다. 은솔이는 사과를 먹은 게 아니고 다른 과일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을 부정해보자 이거예요. 먹었다를 부정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솔이가 사과를 먹은 게 아니고 주머니에 넣었다. 또는 사과를 먹은 게 아니고 깎았다. 또는 사과를 먹은 게 아니고 닦았다. 이렇게 먹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먹었다를 닦았다, 주머니에 넣었다, 씻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문장을 중의성을 띠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건 바로 여기 이제 2번에 중의성을 풀어서 중의적 성격을 풀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때는 우리말의 중요한 성격을 지닌 보조사 은 또는 는 이런 것을 쓰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건 이제
문어체. 문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구어체. 대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입말이라고 하죠. 구어체 입말. 입말에서는 어느 문장 성분을 특정 문장 성분을 강조하면 돼요. 강한 목소리로 은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었다.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또는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또는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특정 성분을 음성으로 강조를 하면 이제 그 중의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제 학습 활동 공부를 했는데요. 교과서 이제 109쪽을 보면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단원의 주요 개념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단원 정리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에 혼문장과 겹문장을 공부했어요. 헛, 이건 이제 한자 말로는 단문, 겹문장은 복문이라고 예전에 한자 말로 쓰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쓰는 게 좋으니까 이제 혼문장, 겹문장 이렇게 바꾸는데요. 주어와 서술어 하나의 관계만 나타나는 것. 근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뭐 마주치다, 만나다, 마주치다 또는 만나다 또는 뭐 비슷하다 또는 뭐 닮았다, 이런 경우 두 개의 이 대상이 마주치고 만나고 비슷하고 닮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A와 B가 마주치다, A와 B가 닮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A와 B가의 경우는 주어는 두 개지만 서술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혼문장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런 그 서술어의 경우가 그렇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겹문장은 이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쭉 나뉘는데, 여기서 아는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일 때 이 절을 포함한 문장이라고 했죠. 모두 5개의 아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개의 문장, 아는 문장이, 암기 문장이 있다 그랬고요.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배운 기억 떠올리면 되겠고요. 다음 문법 요새 활용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사동, 부정 표현. 상대 높이면 화자가 누굴 높여요? 듣는 사람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라고 했죠. 모두 격시체 넷, 비격시체 둘에서 6가지 형태의 이 상대 높임법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주체 높임법,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와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특수 어휘, 기시다입시 같은 어휘에 의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되고, 객체 높임도 마찬가지 제3자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인데, 여기 앞에 설명한 같이 이런 특수한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객체 높임법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시간 표현에 이렇게 과거제 미래가 있다. 피동, 사동. 피동 표현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받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동 표현, 사동 전미사 일이구주 시키다 몸하게 하다 에서 표현된다. 부정 표현은 안부정문과 모부정문이 있는데, 안부정문은 단순 부정 혹은 의지 부정,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고, 못 부정문은 못 또는 몸하지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문으로서 이것은 이제 의지가 아니라 이건 능력을 부정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할 수 없다, 뭐 못한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 3시간, 4시간이 걸렸네요. 길게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려운 용어와 구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복습해서 이 부분을 충실하게 익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는 담화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